안녕하십니까, 현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판례 정리 특강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판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 보호 규정과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판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제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출제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판례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례는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첫째, 주택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어야 한다. 자연인이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본 판례입니다. 자, 이런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꼭 임대인 소유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 권한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인정이 된다면 임대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그 주택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예요. 다시 한번요.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주택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다본 판례인데,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요 명의 신탁을 했어요. 근데 이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 명의 신탁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종중재산이라고 할게요. 그럼 종중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은 유효한 거죠. 그래서 종중인 갑이 종원인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이유로 등기를 해주면 유효한 명의신탁이고, 대내적으로는 갑의 소유자지만 대외적으로는 을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제3자 입장에서는 명의수탁자,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병이 대항 요건을 갖춘다면 주택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자, 근데 대외적 소유자인 을,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명의 대내적 소유자인 명의수탁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 주택 임차인인 병이 보호받을 수가 있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종중하면 좀 그런데요, 그죠? 부부라고 할게요, 부부. 종중은 하겠습니다. 종중 상관없네, 그죠? 야,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다본입니다. 다 읽어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자,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 주택 임차인으로서 포함이 되는데, 이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명의 신탁자도 포함된다는 거죠. 따라서 명의 신탁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산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 반면 명의 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뭐 할 수 없습니까?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유효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외적 소유자는 누구죠? 명의수탁자인 거죠. 근데 임대인이 꼭 적법한 소유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으면 되거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명의신탁자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것이니까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가 있으니까 대외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게 명도를 해달라고 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것과 비슷한 유사한 판례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주택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으려면 주택 임대인은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X. 적법한 임대 권한은 있지만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 O. 그 다음에 유효한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이해된다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라본 판례인데, 자, 이것도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그 목적 건물이 모두 다 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인데 주거용 건물인데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 전체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히려 비주거용 부분이 더 넓고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느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다시 말하면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이 돼서 주거용 부분이 더 넓은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역으로 비주거용 부분이 더 넓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 유일한 주거인 경우에는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비주거용 부분이 더 넓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 유일한 주거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 판례도 이제 결론만 읽어보면 되겠죠. 자, 라본 판례 후분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 쓰죠.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어요. 그럼 이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가구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주거용 부분이 더 넓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 주거예요? 유일한 주거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분은 뭐냐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전세권 설정 등기 유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라면 전세권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그것은 임차권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민법상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주택의 경우에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이기도 하고 주택 임차인이기도 하고 두 가지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전세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주택 임차인보다 더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례 그러는데, 자, 이 사람은 전세권도 있고 주택 임차권도 있는데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신청했다면 주택 임차권자로서는 배당 신청 안 한 거고요. 주택 임차권자로서 배당을 신청했다면 전세권자로서는 배당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로 따로따로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판례 결론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무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론도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판례는 전세권과 주택임차권을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로 이용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본 판례는 결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결론 보시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추거나 확정 일자를 갖췄다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전세권 할 때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대차 보증금도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주택 임차인으로서 뭐가요?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금을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것처럼 임대차 보증금도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인도받고 전입신고,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죠. 자,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정확해야 돼요. 전입신고가. 근데 이 정확하다는 것이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달라요. 다세대주택은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뭐만 정확하게 기재가 됐다면요, 지번만 정확하게 기재가 됐다면 동호수가 기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동호수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죠. 자, 한번 생각해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뭐가 됐냐면 주택 임차인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이 이 주택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병에게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때는 이 병이 아무리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우선 변제권을 갖췄다 하더라도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이 주택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이 병이 새로운 임차이니까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전대차가 이루어졌어요. 이랬을 때 첫 번째, 누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전대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주택에서 거주하고 사는 사람은 병이기 때문에 이 전차인인 병이 임도받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전차인이 임도받고 전입신고하면 누가 대항력을 취득하냐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적법하게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진다면 누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전차인이 대항력을 요건을 갖추면 누가 대항력을 취득합니까?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게 되냐면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권리보다 병의 권리가 반드시 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을에게 대항력이 없으면 병에게 대항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대항 요건은 전차인이 갖추고 대항력은 누가요? 임차인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고요. 또 나올 수도 있는 판례죠. 자, 판례 읽어보자.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3조 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을 점유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전대차를 적법하게 한 경우입니다.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임차인과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가 전차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누가요?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대항력권을 갖춰야 되는 사람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차인이고요. 대항력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죠? 이 전대인이 임차인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라본 판례도 알면 쉬운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 보증금을 얼마를 주기로 약정했냐면, 예를 들어서 2억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현재 얼마만 지급한 상태냐면 1억 5천만 지급한 상태예요. 다 못 준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을이 임도받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했을 때 대항력이 인정돼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인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정한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대항 요건을 갖춘다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약정한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택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럼 뭐가 되죠?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본 판례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족하고 것이며 반드시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그 보증금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마본판은 일반적입니다. 자, 일단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꼭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주민등록이라도 충분해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과 함께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임차인만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임차인만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면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대항력을 뭐 하지 않습니까? 상실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은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이전된 경우는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밥은 판례인데 뭐 이거는 안 읽어봐야 되겠죠.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람들은 대항력을 취득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이 사람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되면 이때부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항력이 뭐가 되겠습니까? 소멸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주민등록을 했어요. 재전입신고를 했어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재전입신고한 요때부터 대항력을 새롭게 갖는 것이지 기존에 과거로 소급해서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람의 주민등록이 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라면 얘기가 다른 거고 적법하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후에 다시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소급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때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결론만 읽어보면 되겠죠. 밥은 발레 이렇게 되겠죠. 다시 원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로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지문에서 재전입신고라면 과거에 당초에 대항력이 소급해서 회복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정확해야 돼요. 뭐가 정확하면 되냐면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전입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졌다면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되겠죠. 자 보시면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은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인이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죠. 불 끄듯이 바랍니다. 아이고 이번 영상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판례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까지만 찍어야 되겠네요. 이 시간이 참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자, 4번 판례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순서인데 아파트 주택의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얼마냐면 2억이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인도받고 전입신고 주민등록도 했고 무엇도 했냐면 확정일자까지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네요. 물론 이 사람은 최선수의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권과 우선 확정일자를 했었기 때문에 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는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니까 경락인에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요. 또 배당에 참가하더라도 1순위로서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세 번째, 갑의 임차 보증금이 증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증액이 됐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적혀있는 대로 요 보증금 2억은 저당권보다 선순위로서 뭘 받아요? 보호를 받겠지만 증액된 5천만 원은 저당권보다 선순위로서 보호받을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경매가 이루어지기, 정매를 신청하게 되면 주택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고 남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하고 경락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2억만 달라고 할 수 있다.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경락인에게 보증금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판례가 만약에 출제된다면 굉장히 어렵게 들으시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 다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판례 한번 읽어보죠. 자, 보세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증액된 보증금을 가지고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는 거죠? 대항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볼까요? 임차인은 이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 전 임차 보증금 얼마죠? 2억. 이죠, 2억. 2억을 받을 때까지는 그 건물에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 보증금으로서는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으니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차범 판례도 시험에 잘 나오고 원칙과 예외를 꼭 나눠서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간은 막 물 흘러가듯이 가네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 소유자인데, 을이 임차인입니다. 이 사람은 인도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뭐죠? 양도가 된 거죠. 그래서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됐어요. 자, 그럼 을은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임차보증금은 누구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냐면요,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만 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 소유자인 갑에게는 임차보증금을 달라고,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첫 번째 기하학이죠. 다시 말하면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도 있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 소유자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원칙 꼭 기억해 두시고, 다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주택이 양도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을이 갑에게 또는 병에게 이의를 제기해 뒀다면, 이때는 을은 갑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변동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두면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차범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뭘 해두고 있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
갑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되면 임차인은 양도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번 판례도 중요한데요. 일단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임차인이 자연인이라면 외국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 주민등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은 무엇을 해야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인정되느냐? 요 문제인 겁니다. 자, 합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 또는 국내 거소 신고나 거소 이전 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잊지 말자고요. 외국인 등록. 이것만 기억합니다. 나열될 거는 기억할 필요 없죠. 따라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외국인은 어떻게 해야 대항력이 인정되냐면 인도받고 외국인 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의 회수해가지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아이고, 시간은 잡고 가는데.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대항력은 인도받고 주민등록했다는 얘기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라 했는데, 이 확정일자라는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죠. 자, 만약에 이 경우, 지워버렸네. 만약에 이런 거죠. 갑이 주택임차권을 취득했고요. 이 사람이 인도받고 주민등록했고, 그러고 나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러고 나서 갑이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자, 이러면 갑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추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갑의 주택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경락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갑이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는 소멸하게 되고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니까 을이 1순위, 갑이 2순위인 거죠. 그래서 이 갑이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2순위이기 때문에 을이 받고 남는 것이 부족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 사람은 주택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췄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상태 또다시 두 번째 2차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갑은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잘 나왔는데 최근에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자, 보시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1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으나 보증금에 대해서 전액 배당받을 수 없었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이 배당 순위가 후순위였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최우선 저당권보다 대항력권을 갖췄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해서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전입 신고할 때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또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재전입신고를 하면 요 재전입신고한 때부터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확정일자를 해야 되는데 확정일자도 또 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다시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이 우선 변제권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결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번 판례는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죠? 너무 복잡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번 판례, 최우선 변제권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소액 임차인으로서 요건을 갖췄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주택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에 임차한 사람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철거될 건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철거될 건물이라면 그 건물의 주택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을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보시면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신축된 경우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의 임차인은, 이 주택의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소액 임차인은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서 철거될 주택의 소액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번 판례인데, 일단 주구형 건물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주구형 건물이 되냐면 임대차 계약할 당시 주구형 건물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잘 풀렸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주거용 건물로 뭐가 됐냐면 개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주택이라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서 보호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됐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요건을 갖췄다면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입니다.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구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이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할 때 주구용 건물이었으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의하여 보증금 등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 결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판례는 금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임차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 무상 임대차다 또는 받을 보증금 없다라고 확인서를 작성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경매가 됐을 때 경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매수인이 건물의 인도 청구를 할 때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에서 조사 나왔을 때는 나 받을 보증금 없고 무상이다라고
확인서를 써줬고 경매가 됐을 때 그때 부랴부랴 경락인에게 나는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인 거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판례도 못 봤네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판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